안녕하세요. 저는 Q&A 공방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귤이라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귤쌤이에요. 쌤이니까.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생각하는 법을 수업을 할 건데 아마 이 듣는 사람 모두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먼저 생각이란 뭔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시대별로 좀 학문을 분류를 해놨고 학문의 분류 종류를 그래서 그 각각의 학문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지 그거를 옆에다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얇은 글씨로 돼 있는 거는 각 학문의 정의예요. 그것까지 같이 살펴보고요. 그러면은 먼저 생각이란 뭔지, 생각이 뭔지 발표해 볼 사람. 예. 생각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생각이에요. 네. 다른 생각 있는 사람. 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생각입니다. 와, 잘했어요. 와. 그래서 이런 종류의 학문을 뭐라고 하냐면은 메타머식이라고 하거든요. 메타라는 건 어떤 거 위에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메타인지 딱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라고 하면은 인지에 대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밑에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자기의 그 성향이 어떤지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학문의 그 방식대로 생각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과학적인 사고를 자주 한다. 아니면 뭐 사회학적인 사고를 자주 한다. 그런 거를 점검을 해보고 또 다른 방식들을 또 같이 통합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자기 진로나 과를 결정할 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소에 뭐 감수성이 풍부하면은 문학 쪽 일을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고대부터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그러니까 학문 시대별로 학문을 살펴볼 거예요. 고대에는 세 큰 뿌리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세 명이 그리스 시대의 철학을 완전히 정립을 했고 이 세 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서로 스승 제자 관계예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스승인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중요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학을 세울 때 대학의 그 과 있죠. 과를 만들었는데 그게 현대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분류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뭐 수학, 과학, 철학, 뭐 음악, 예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처음으로 분류를 해서 고대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대 문학이 있는데요. 문학은 문자가 있어야 되죠. 문자. 그래서 문학의 정의를 보면은 삶의 가치 있는 경험을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언어로 짜임새 있게 표현한 예술이라고 했는데 문학에서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정의에 의하면 단어 하나 골라보자. 예술? 아니 이 정의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 경험.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뭐 삶의 경험도 중요하고 여기에 상상력을 더해야 되는데 이 상상력을 더해주는 게 감수성이에요. 감수성. 자기는 좀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평소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요? 감수성이 풍부하면? 상상력이 좀 풍부해요. 상상력이 좀 풍부해요. 자기 전에 제품을 컨트롤하는 그 정도의 상상력이 풍부하다. 대단하시죠. 그런 것도 좋고. 그러면은 자기가 지은 시가 있는 사람. 강사. 나 동상. 외워버 1등? 저 시집기 대회가 꼭 아니더라도 자기 노트나 그런데 자기가 뭐 문학 작품 같은 걸 써본 적이 있다.
하면 없으면은 하나 정도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시나 뭐 아니면 짧은 뭐 소설이라도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썼으면은 확실히 좀 세계를 보는 눈이 좀 확장되는 걸 느낄 거예요. 꼭 그 작품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생각을 할 때 이 감수성이나 상상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약 내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봤을 때 이거를 문학적으로 작품으로 쓴다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뭐 모니터를 딱 봤다 하면은 이거를 보고 내가 문학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니터가 지금 우리도 모니터를 보고 있지만 모니터도 우리를 보고 있죠. 그래서 모니터가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인 감수성이 될 수 있어요. 꼭 낙엽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만의 시를 주변에서 좀 시상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써보는 걸 추천하고, 여기까지가 좀 힘들다 하면은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 작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뭐 시라든지 아니면은 소설이든지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문학 넘어가고, 다음 미학에서는 예술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학은 자연 예술 등의 미의 본질이나 형태를 경험적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연구한 학문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림, 뭐 반고라든지 고갱이라든지 그림을 보면서 예술성을 느낄 수 있고, 그림이 대표적으로 예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긴 하지만 꼭 그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뭐 모니터를 예로 많이 들 것 같은데, 모니터만 보더라도 이 형태에서 예술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커브가 실용적인 목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예술적인 곡선으로 이렇게 끝에 마무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뭐를 어떤 사물을 보든지 거기서 좀 예술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하다못해 나무의 이 결에서 예술성을 발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음 음악은 미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각적인 매체라고 한다면 음악은 좀 청각 쪽이죠. 음악은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되게 많으신데, 음악에서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면 규칙성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음악이든지 이 반복되는 단위가 있죠. 최소한 뭐 4분의 4박자라면은 이렇게 마디별로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고, 또 후렴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사 쭉 나오고 후렴 나오고 가사 쭉 나오다가 후렴 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음악에서는 규칙성을 배울 수 있는데, 이 규칙성을 어디에 적용하냐면은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규칙성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생활 패턴 같은 것도 리듬감 있게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악처럼 생활에서도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자연 현상 중에서는 달이 차오 기울은 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 우주의 음악?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서는 규칙성을 생각할 수 있고, 다음 철학인데, 철학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죠. 모든 학문의 뿌리라고. 왜냐면은 얘네 고대 이 세 사람이 다 철학자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으니까. 그리고 철학이 모든 학문의 그 뿌리가 되는 이유는 철학이란 말 자체가 지식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필로소피가. 그래가지고 철학은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인지 다 가능한 거니까. 그런 데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철학을 딱 한 글자로 표현하면은 이 물음표라고 합니다. 의문. 그래서 그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거기서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 철학은 답을 하는 학문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철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연쇄성입니다. 연쇄성.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 그래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래서 그 질문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답하면 그거에 대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세 가지 딱 질문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끝에 있는 질문이.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존재론하고 인식론하고 가치론이에요.
그래서 각각 대표하는 질문이 뭔지 보면은 존재론은 우리는 정말 존재하는가? 이건 정말 답이 없죠. 답도 없고 더 질문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고 인식론에서는 무엇이 딱 일단 존재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그런 게 인식론에서 다룬 내용이고 그리고 가치론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런 거를 묻는 그래서 이 세 개를 꼭 우리가 철학자가 돼서 근원적으로 막 탐구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막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 뭐 생각을 할 때 이런 거를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다음 중세로 넘어갑시다. 중세. 원래 이게 사실 이 한 파트만 하고도 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실 한 파트 한 파트가 거의 1시간씩 하는 건데 굉장히 줄여서 하는 거라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 중세 볼게요. 중세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학문 분야를 쫙 펼쳐놨죠. 근데 얘네들을 싹 다 모읍니다. 싹 다 모아요. 그래서 어디로 모일까? 저거 답이 여기 써있어. 신학. 그러니까 이 신에 모여요. 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고대 탐구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 신의 뜻이다 하고 신으로 딱 다 모여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을 저는 그 맹목성이라고 꼽고 싶은데 이 맹목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자기만의 종교가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무신론자야? 천주교 또 옛날에 불교. 옛날에 불교 기독교 있어? 기독교에서 공격하려는 건 아니고 기독교에서 신을 믿지. 네. 근데 신을 왜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줘. 신이요? 아니요. 그냥 믿는 거지. 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나중에 윤리학 사상이랑 과목 배우면 알게 되는데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어떤 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일단 믿어야 알게 된대.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일단 믿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때로는 생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막 앞뒤 따지지 않고 이렇게 쭉 밀어붙이는 그런 과감함도 좀 필요하다는 거야. 맹목성으로.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줘. 그리고 다음 중세 때는 암기라고 할 만큼 별로 할 얘기가 많이 없어요. 근대로 넘어가죠. 근대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과학. 근데 뭐? 블라. 근데 몰라. 근대 하면은 과학이 딱 떠오르고 일단 뉴턴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법학도 어떻게 보면은 근대 때 그 뭐라 해야지 고대 때도 있었지만 근대 때 좀 완성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막 세계 인권선언 같은 것도 나오고 아니면 뭐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이 돼가지고 법치주의로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된 게 근대니까 옛날에는 다 절대 왕정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학도 물론 고대 때도 유클리드 같이 훌륭한 수학자가 많이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 이렇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엄청난 수학의 발전을 이룬 거는 근대에 뭐 뉴턴이라든지 가우스 같이 그런 엄청 천재적인 수학자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논리학은 철학의 한 분과로서 옛날에도 다뤄지고 있었지만 근대에다 이걸 넣은 이유는 이때 말한 추상성에 관한 건데 근대에 최초로 기호논리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호논리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평소에 논리학을 공부할 때 어떤 문장 간의 관계로 이렇게 공부했다면은 이때는 뭐 집합이라든지 아니면 명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추상화시켜서 우리가 논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근대에다 넣어놨고 사회학은 근대에 처음 나온 개념이에요. 사회학이란 말 자체가 꽁트라는 사회학자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고 근대 때. 그리고 윤리학도 당연히 고대부터 쭉 있었지만 그 오늘 소개할 윤리학은 칸트의 윤리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대에다 넣었습니다.
먼저 과학을 보면은 과학에서는 일반성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현상들을 이렇게 귀납적으로 각각 개별 사례를 이렇게 보죠. 그리고서 그거를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과학의 일반성이고,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쿤의 정상과학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쿤은 그냥 이름이고 정상과학. 정상과학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그런 거를 정상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런 게 정상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말로 패러다임이라고도 합니다. 패러다임.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칙을 만들 때 우리가 연구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연구하는 범위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고 하는 사실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연구를 한다 라는 게 이런 정상과학이고, 그래서 평소에 생각을 할 때도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사실에 비춰서 이렇게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쿤이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반증인데, 반증은 반대로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권위적인 사실에 비춰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 의견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뉴스를 봤더니 뭐 안경을 쓴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는 뭐 연구 결과가 있다 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오류가 없을까 아니면은 뭐 반대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대로 생각하고, 이게 반증이 쌓여가지고 설득력을 얻게 되면은 이게 또 새로운 이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반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다음 법학에서는 우리가 정확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확성은 뭐냐면은 법학이 되게 배우기가 어렵다 그래요. 대학에서도 법대가 한 3위 안에 들는데 공부하기 어려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법학에서는 법조문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글이. 그러면은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징역이 뭐 3개월에서 5개월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밖에 못 때려요. 그 범죄에 해당하면은 아무리 그 범죄를 많이 했어도 딱 여기 법전에 써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정확성이 어디 적용되냐면 재판을 할 때 변호사나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 사실관계 그대로 입각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을 할 때도 어떤 사실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연결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딱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거를 팩트 체크한다고도 하죠. 그런 게 법학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정확성의 정신이고요. 다음 수학에서는 엄밀성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엄밀성하고 정확성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냐면, 정확성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딱 적용한다는 부분에서 정확성이고, 엄밀성은 주로 증명할 때 엄밀성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증명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삼각형 하나를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각도기로 자세하게 재보니까 이게 합이 180도더라. 그렇다고 모든 삼각형이 다 180도일 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엄밀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고 완전 무결하고 이렇게 딱 순수한 그 지식의 결정체가 돼야 한다. 그런 게 엄밀성이라는 거고, 엄밀성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얘기를 해주면은, 옛날에 세 명의 학자가 여행을 갔는데, 한 명은 한 명은 인문학자고, 한 명은 천문학자고, 한 명은 수학자였어요. 이렇게 세 명이 여행을 가서 호주를 갔는데, 호주를 가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옆에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양이 색깔이 검은색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인문학자가 말했죠. 아, 이 호주에서는 양이 검은색인가 보다 라고 말을 했고, 천문학자가 그걸 듣고 아, 아니다, 여기 보이는 이 양 하나만 검은색이다 라고 했고, 수학자는 뭐라고 했을까? 맞춰봐. 어떤 양은 검은 양이고 어떤 양은 하얀 양이다. 아니, 그건 천문학자가 말한 거고, 수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있는 이 한 마리 양 있잖아. 이 한 마리 양에 우리가 보는 쪽 면만 검다, 나머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정신병처럼 보일 정도로 엄밀함을 추구합니다, 수학에서는. 그래서 그 토대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하학의 경우 유클리드가 막 공리 공준을 만들면서 그 기본적인 사실을 토대로 지금 몇천 년을 쌓아왔는데 무너지지 않았죠. 물론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왔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엄밀성이 튼튼한 그 생각의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이어나갈 때. 다음 논리학에서는 기호논리학으로 할게요. 논리학에서는 추상성을 배울 수 있는데, 추상성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사물이나 어떤 현상들을 추상화시켜서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는 시간을 단축해줄 뿐더러 이 전후관계나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해져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줄줄 쓰지 않고 이걸 간단하게 P라고 나타내고 다른 사실을 간단하게 Q라고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추상성. 그리고 사회학에서는 거시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시성. 거시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를 할 때도 그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한 행동이지 결코 나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학의 정의를 보면은 공동생활에 관한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람 2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2명 이상. 혼자서는 사회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더라도 그 공동체 내에서의 맥락과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단순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파급이 쭉쭉쭉 돼가지고 어떤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여도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나한테도 그 영향이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사회학에서 크게 2가지 관점이 있는데, 기능론하고 갈등론이 있거든요. 기능론하고 갈등론. 이게 사회를 거시적으로 보는 2시각인데, 먼저 기능론에서는 우리 각 개인이 모두 사회의 한 인체의 몸으로 따지면은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 사회가 잘 안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제 기능을 다 하면은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간다. 그런 입장이고, 갈등론에서는 사회를 갈등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배 계층하고 피지배 계층으로 나뉘어요, 사회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옛날에 그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더라도 기능론은 그거를 우리가 사회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 거라고 보고, 갈등론은 그게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더 잘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세뇌시키고 그런 수단이라고 봅니다, 학교 교육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능론이 약간 그 우파적 경향에 가깝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갈등론은 좌파적 경향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쉽게 따지면은 우파적 그 성향을 가진 정당으로는 옛날에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좌파적 성향은 지금 뭐 정의당, 그런 데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나갈 텐데, 그러면서 이 사회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언젠가는 정치적인 견해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꼭 중립을 지키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라, 어느 쪽을 뭐 반드시 지지해라 뭐 그런 건 아닌데, 꼭 그 중립을 지켜야만 그게 더 올바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내는 거고, 좌파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내고 싶으면은 내는 거고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살면서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생각하면 돼요. 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다음 윤리학에서는 보편성을 얘기할 건데 보편성은 어디에서 따온 말이냐면 칸트의 정언명령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칸트라는 사람이 근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고시식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산책을 하기로 했다 하면은 반드시 막 그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4시에 산책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이 사람은. 그래서 거기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럼 4시겠다 하고 딱 시간을 맞출 정도로 그게 칸트가 고시식한데 이 사람이 말한 윤리는 뭐냐면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의 그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건 뭐냐면은 이 원칙을 단순히 개인의 원칙에서 멈추지 않고 이거를 모든 이가 마땅히 따라야 할 원칙을 자기가 세웠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세운 원칙 중 하나가 이건데요. 너의 행동이 간단히 설명하면은 너의 행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이건데요. 이건 뭔 소리냐면은 네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보편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라고 법을 만들 정도로 보편적으로 옳은 행동을 해라 그런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주로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가치 판단을 할 때 이거를 전 인류에게 적용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윤리학에서 보편성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근대가 끝났고요. 다음 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빼먹었는데 근대는 설명을 하자면 중세에 시내 여기 다 모여 있었다고 했죠. 시내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근대 때 그거를 르네상스라고 하나? 있나요? 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신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죠. 세계가.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오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 해가지고 이런 학문들이 나왔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학문들을 이렇게 꽃피워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정리를 해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씨앗이 돼가지고 이렇게 뿌리처럼 이렇게 퍼져났다가 중세 때 신에 이렇게 다시 모이고 이게 줄기가 딱 돼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딱 핀 거죠. 식물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학문이 이렇게 꽃을 핀 시대이고 근대 때 연구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발전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현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컴퓨터 얘기랑 인공지능 얘기인데 자, 꽃을 이렇게 폈어요. 우리가 발전을 막 이뤘는데 그러면은 다시 이게 모일 때가 되겠죠. 약간 약간 추측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모일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죠. 이거를 융합이라고도 하고 통합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이 주체, 이 모이는 주체 전에는 신이었고 전에는 신이었고 그 다음 인간이었고 그게 이제 누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보면은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대국하는 거 보신 분? 소감이 어땠어요? 종서부터. 이세돌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게 잘하는 선수였는데 알파고한테
한 번은 이겼지만 거의 다 진 걸 보고 좀 알파고가 그렇게 잘하는 거에 놀랐어요. 한번 동감. 그래서 저도 그 옛날에 봐도 배운 입장에서 그 질 수 있다는 거를 지는 그 모습이 상상이 안 됐어요. 저는 근데 정말 4대 1이면은 처참하게 진 거고 어쨌든 한 번 이긴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몇 년 지나서 최근에 바둑의 미래 서밋이라고 그 커제 구단 우리 인간 대표 세계 랭킹 1위랑 알파고랑 했었는데 그때는 또 커제가 3대 0으로 졌었죠. 오히려 더 알파고가 이세돌 때보다 편하게 이긴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인간이 이러다가 인공지능한테 지배를 당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놨는데 이게 막 인공지능한테 다 죽 써서 개중골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알파고가 이기든 이세돌이 이기든 결국에는 인간의 승리다 라는 말을 또 합니다. 왜냐면은 알파고가 아무리 바둑을 잘하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코드 뽑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 인간을 이긴 알파고도 결국에는 인간이 설계를 한 거니까 통제내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는 기계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인데 이 기계 컴퓨터 시스템은 우리 인간이 고대부터 쌓아왔던 지식 그게 딱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합쳐진 게 지금 컴퓨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컴퓨터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다른 우리 뭐 신인류라고 해야 되나? 신인류 우리 인간들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소양을 갖춘 그래서 그 밑에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이 땡땡학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땡땡학에서 땡땡은 이거는 그냥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어떤 학문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분야 위에 나와 있는 문학, 미학, 음악, 철학, 신학, 과학, 법학수학 최소한 11개네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것만 써도 11개인데 학문 분야가 이거 말고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분류에 따라 다르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 평소에 우리가 지금 뜨고 있는 키워드가 이미 뜬 키워드가 이 융합 인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강학문적 관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인문학이 뭐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인문학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한 학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소결론을 내리자면은 정말 그 최종 결론은 여러분이 내고 계속 찾아가는 거지만 소결론을 내자면 결국에는 우리는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학문에서 비로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학문을 토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그 꿰는 척추 같은 존재는 어디까지나 인간에 대한 관심 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인간들이 뭐 기계랑 뭐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의 그 주체적인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인공지능에게 먹혀버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꼭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그 점점 사회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거기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 남들 틈바구니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살아가려면은 이런 인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에 관해서 배우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지만 그 끝이 아니죠. 결코 여기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실생활에서 오늘 배운 내용도 괜찮고 아니면은 자신만의 특별한 생각이라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런 그 인간에 대한 관심 또한 놓지 않는다면은 누구나 훌륭하게 생각할 수 있고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